만약에 내일 아침에 갑자기 외부 감사팀이 직장에 딱 들이닥쳐서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상상만 해도 벌써 긴장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감사팀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부서의 업무 성과 점수를 먼저 적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평가한 점수. 그 자리에서 진짜 식은땀을 쫙 흘리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일을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를 얼마나 객관적인 렌즈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받는 거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오직 청취자님 단 한 분을 위해 준비된 이번 맞춤형 심층 탐구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청취자님께서 저희한테 분석을 의뢰해 주신 그 산더미 같은 자료들 있잖아요. 네, 엄청난 양의 자료였죠. 네네. 그중에서도 특정 시설의 2026년 평가 지표를 다룬 슬라이드 문서 말이죠. 이게 언뜻 보면 그냥 표랑 숫자로 가득한 되게 지루한 행정 매뉴얼 같습니다. 사실 좀 졸리거든요. 처음 보면. 네, 전형적인 관공서문서와 느낌이 확 나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칠 파트, 그 제6부 시설 운영 전반 및 평가 사후 관리, 그러니까 슬라이드 50번부터 60번까지의 내용을 현미경으로 쫙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그 딱딱한 표면 이면에는 한 조직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 그리고 현장의 복잡성, 또 제도가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아주 치밀한 철학이 숨어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딱딱한 행정문서의 껍데기를 확 벗겨내고요.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 즉 평가를 둘러싼 인간 행동과 시스템의 심리학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청취자님께서 이 심층 탐구를 다 들으실 때쯤이면요. 아마 그 어떤 복잡한 평가 지표를 마주하시더라도 그 설계자의 의도를 단숨에 꿰뚫어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전문가님, 슬라이드 50번부터 52번 그 거울 보기, 자체 평가와 현장의 괴리 파트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 운영 전반을 다루는 D 영역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D1 지표, 자체 평가의 정확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금 호스트께서 오프닝에서 던지신 그 무서운 질문의 실체거든요. 아, 그 3점 차이 난다는 그거요? 네, 맞습니다. 시설이 현장 평가를 받기 전에 스스로 매긴 점수하고 외부 평가자가 와서 매긴 실제 점수 차이가 딱 플러스 3점 이내일 때만 평가의 정확성을 인정받는다는 그런 규정이죠. 저는 사실 제가 이 문서를 보면서 제일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 평가의 생명은 정확성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해야죠. 그렇다면 오차 범위가 0점이어야 맞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일치해야죠. 근데 왜 하필 3점이라는 여지를 약간 구멍을 두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이 3점이라는 숫자가 시스템의 그냥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적당히 타협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아, 타협이다. 네.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대충 여유를 주자는 식의 좀 게으른 설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좀 큰 그림과 연결해서 보면요. 이 플러스 3점이라는 수치는 행정적 타협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장치라는 걸 알 수 있죠. 인간 본성이요. 행정문서에 갑자기 심리학이 나오네요. 네, 심리학에서는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르거든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 자신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 시스템은 바로 조직 차원의 그 메타인지를 측정하고 싶은 겁니다. 조직의 메타인지요. 근데 그걸 굳이 평가 지표로 삼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좋으면 그만이지.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아는지가 왜 중요한 건지 저는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네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조직은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시죠. 어떤 시설이 자체 평가로 95점을 매겼습니다. 와, 우리는 완벽해. 우리 서비스는 최고야. 이렇게 굳게 믿는 거죠. 자신감이 넘치네요. 그렇죠. 그런데 외부 평가자가 딱 현장에 와서 보니까 곳곳에 먼지가 막 쌓여 있고 필수 서류는 누락되어 있고 서비스 절차는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자가 70점을 줬어요. 자, 그러면 무려 25점의 오차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 25점의 갭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일을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문제가 뭔지 자체를 모르니까 당연히 고칠 수도 없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반대로 그 플러스 3점이라는 아주 타이트한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왔다는 건요. 그 시설이 최소한 우리가 지금 A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지만 B 부분은 좀 취약하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아주 뼈저리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아하, 내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안다는 거군요. 네네. 그렇다면 여기서 호스트님이 질문하신 왜 0점이 아니라 하필 3점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네, 그게 궁금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성과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일종의 자기 고양 편향을 가지기 마련이거든요. 아, 내가 한 일은 더 대단해 보이는 거. 그렇죠. 직원들이 밤새워 서류를 만들고 고생했으면 관리자 입장에선 당연히 그 자체로 점수를 더 후하게 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요. 그래서 시스템 설계자들은 그 인간적인 편향 자체는 인정을 해주되 그래도 터무니없는 착박은 절대 하지 마라 라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3점을 딱 설정해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저는 무슨 단순한 채점 기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너 자신을 알라는 아주 철학적인 테스트였군요. 네, 철학적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실무적인 꼼수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꼼수죠? 만약 제가 좀 눈치 빠른 시설장이라면요. 외부 평가자 점수보다 내 점수가 너무 높아서 그 플러스 3점을 벗어날까 봐 되게 두려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자체 평가 점수를 확 낮춰버리는 겁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로우볼 전략을 쓰는 거죠. 이러면 무조건 방어가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심리전이 바로 그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로볼 전략이요. 그런데 이 평가 지표 전체를 꼼꼼히 뜯어보면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꼼수도 완벽하게 방어하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오, 어떻게 방어하죠? 만약 자체 평가 점수를 무조건 낮게 줘버리면 애초에 그 시설의 기본 역량 점수 베이스 자체가 바닥으로 깔리게 됩니다. 아, 그러면 최종 등급 산정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즉, 낮게 찍어서 맞추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높게 부풀리는 것도 너무 위험한 그야말로 진금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를 딱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와, 도망칠 곳이 없네요, 진짜. 오직 객관성만 살아남는 구조군요. 그럼 이어서 D2 지표인 서비스 질적 수준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그 깐깐함이 진짜 한층 더해지더라고요. 네, D2 지표도 아주 흥미롭죠. 이 문서에 따르면 운영 성과나 담당자의 그 노력도를 단순한 결과 서류로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터뷰를 통해서 질적으로 평가한다고 딱 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전문가님, 저는 이것도 좀 회의적입니다. 인터뷰 방식에 대해서요. 네. 아니, 인터뷰라는 게 결국 말싸움이잖아요. 그냥 말 되게 잘하는 직원 한 명 딱 내세워서 예상 질문 달달 외우게 한 다음에 평가자 앞에서 연기 한번 기가 막히게 쫙 하면 당연히 높은 점수 받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네. 평가 시즌만 딱 되면 시설마다 이만큼 두꺼운 예상문 답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직원들 모아놓고 정말 앵무새처럼 외우게 했죠. 이건 사실상 서류만 완벽하게 꾸미는 페이퍼 컴퍼니식 대응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서류 조작하듯이 인터뷰 답변도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연기 대상감이라니까요. 하지만 이번 2026년 지표에서 말하는 그 질적 인터뷰의 메커니즘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그런 식의 암기식 대응이 절대 통하지 않도록 아주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아니, 뭐 평가자가 독심술사도 아니고 저 사람이 외워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말하는 건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그건 질문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다르다. 네. 평가자들은 절대 위기 상황 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같은 이런 단순한 yes, no 질문이나 이론을 묻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묻는데요? 대신 이렇게 묻는 거죠. 선생님, 가장 최근에 시설 내에서 발생했던 실제 돌발 상황은 어떤 거였나요? 그리고 그때 본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고 그 대처 과정에서 매뉴얼의 어떤 부분이 현실과 안 맞는다고 느끼셨습니까? 와, 이건 진짜
자기가 그 현장에서 직접 구르고 깨져가면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답할 수 없는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달달 외워둔 대본에는 최근에 내가 느낀 한계점이나 매뉴얼의 오류 같은 건 절대 적혀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서류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즉 what을 보여주는 그냥 박제된 기록이잖아요. 하지만 인터뷰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왜 했으며 어떻게 실행했는가, 즉 why와 how의 맥락을 확인하는 아주 살아있는 검증 과정인 거죠. 아, 박제된 기록과 살아있는 검증. 표현이 딱 들어맞네요. 담당자가 답변할 때 그 눈빛의 변화, 현장 절차를 설명할 때 튀어나오는 아주 미세한 디테일들, 그리고 기억을 더듬는 찰나의 망설임. 이 모든 것들이 질적 평가의 핵심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시스템은 철저하게 서류 뒤에 숨어있는 진짜 노력을 감별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와, 뼈 때리는 설명이네요. 이 평가 시스템이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설 입장에서 거울을 보며 자기 객관화도 뼈저리게 마쳤고 그 피말리는 인터뷰도 무사히 넘겼다고 한번 쳐보죠. 네, 일자 관문을 통과한 셈이죠. 이제 본격적인 평가의 전장, 그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슬라이드 53번부터 56번 내용인데요. 저는 이 파트를 쭉 읽으면서 와, 이 전체 과정이 한편의 아주 치열한 법정 드라마나 재판 과정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재판이요? 어떻게 그런 연결고리를 찾으셨는지 되게 궁금하군요.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현장 평가를 앞두고 시설은 제출 자료의 인정 범위를 두고 평가자랑 막 다투거든요. 네, 실랑이가 엄청나죠. 이건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님, 이 증거를 채택해 주십시오 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평가자는 판사고 시설은 자신들의 운영 성과를 절실하게 변호해야 하는 피고인인 셈이죠. 아,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근데요, 전문가님, 제가 이 문서에서 발견한 가장 큰 의문점, 어쩌면 이번 맞춤형 심층 탐구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슬라이드 54번에 나오는 확인 평가 프로세스와 이의 신청 절차입니다. 아, 네. 이 시스템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파트죠. 먼저 확인 평가 프로세스부터 좀 따져보죠. 문서에 보면 현장 확인이 필요한 시설을 걸러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평가기관이 모든 시설을 다 방문하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현실적으로 전부 다 갈 수는 없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너희는 우리가 직접 현장을 털러 가겠다 이렇게 타겟을 정하는 겁니까? 이 과정에서 분명히 억울하게 타겟이 되는 시설도 있을 텐데요. 모든 시설을 물리적으로 현장 평가한다는 건 행정력의 한계상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필터링, 즉 방금 말씀하신 확인 평가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은 시설이 제출한 서류와 자체 평가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일종의 이상 징후를 탐지해냅니다. 이상 징후요. 징후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시설의 예산 내역을 보니까 외부 강사 초빙비나 교재 구입 비용이 완전히 0원입니다. 전무예요. 돈을 하나도 안 썼네요? 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매주 2회 전 직원 대상 고강도 전문성 향상 교육 완료. 이렇게 떡하니 보고가 되는 경우입니다. 아하! 돈은 안 썼는데 고강도 교육을 했다. 데이터 간의 꼬리가 딱 밟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면 작년 평가에서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시설이 올해는 특별한 조직 개편이나 대규모 투자도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는 전 영역 만점입니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자체 평가서를 냈을 때 냄새가 나죠? 엄청나게 나죠? 네, 시스템은 바로 이럴 때 알람을 크게 울리고 현장 확인 평가 팀을 파견하는 겁니다. 와, 철저하네요. 결국 데이터를 앞뒤가 안 맞게 너무 무리하게 꾸며낸 시설들이 1차 타깃이 되는 거군요. 이러면 억울할 게 전혀 없겠네요. 스스로 자초한 거니까. 맞습니다. 작업자 득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유명한 이해 신청 절차에 대해서 한번 깊게 따져보고 싶습니다. 문서에 보면 이 절차가 평가 결과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진행된다고 아주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영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이해가 안 가시나요? 아니, 평가라는 게 보통 점수가 확정되고 성적표가 딱 나와서 남들 다 볼 수 있어야 아니, 이 점수 나 납득 못해. 다시 채점해줘 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수능도 그렇고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결과를 확정해서 발표하기도 전에 소명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설들이 1.1어도 더 받으려고 인정 안 된 서류들을 산더미처럼 들고 와서 매달리고 따지고 난리를 칠 텐데요. 평가자 입장에선 이거 엄청난 행정력 낭비고 피곤한 일 아닙니까? 그냥 결과 깔끔하게 탕탕탕 내버리고 끝내면 효율적일 텐데요. 아, 호스님. 바로 그 대목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조직을 다루는 평가제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죠. 호스께서는 지금 효율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간 아깝잖아요. 하지만 평가 시스템에서 효율성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 말인가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평가를 처벌이나 순위 매기기를 위한 단두대 정도로 오해하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설계된 평가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설을 망가뜨리고 창피를 주는 게 아니라 개선시키는 데 있습니다. 개선을 위해서다. 만약 결과가 언론이나 대중에게 모두 공개된 후에 이해 신청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시설 일정 이장은 이미 낙인이 확 찍혀버린 거네요. 아, 저긴 C등급 받은 질 나쁜 시설이야 하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사회적인 수치심을 크게 느꼈고 조직의 방호 기제는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할까를 고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관의 자존심, 그리고 생존을 걸고 평가기관의 신뢰도 자체를 공격하는 아주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리죠. 개선의 의지는 사라지고 오직 분노만 남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나를 이미 망신 줬는데 누가 거기서 반성을 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일종의 비밀스러운 안전창구를 딱 열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매도당하지는 않는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겠군요. 그래, 내가 충분히 내 입장을 변호하고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절차적 공정성을 확실히 확보하는 거죠. 시설 입장에서는 특정 자료가 결국 인정받지 못해서 감점을 당하더라도 자신들이 이 평가 과정의 동등한 주체로 당당하게 참여했고 충분히 소명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최종 결과를 훨씬 더 순순히 수용하게 됩니다. 와, 행정적으로는 당장 좀 피곤하고 귀찮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조직의 성장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공표전 이의 신청인 겁니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이게 무작정 칼을 휙 휘두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칼날을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주는 거군요. 네, 아주 우아한 방식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슬라이드 56번의 평가 결과의 활용을 보면 전무관님이 말씀하신 그 개선이라는 철학에 완전 쐐기를 박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 부분도 핵심이죠. 우수한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하죠. 잘했으니까 당근을 주는 거니까요. 근데 미흡한 시설, 즉 이번 평가를 완전히 망친 시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당연히 예산을 팍 삭감하거나 뭐 영업정지 같은 철퇴를 확 내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컨설팅 지원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짚으셨습니다. 너희 못했으니까 벌을 받고 도태되어라, 이게 아닙니다. 못했으니까 이 시스템이 전문 컨설턴트를 붙여서라도 너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멱살 잡고 끌어올려주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거죠. 채찍 대신 지원을 준다? 진짜 무서운 감시자인 줄만 알았던 이 평가 시스템이 사실 알고 보니까 거대한 국가적 코칭 프로그램이었던 거네요.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멋집니다. 네, 평가의 진짜 본질이죠. 자, 청취자님, 지금까지 우리는 메타인지를 묻는 그 서늘한 첫 질문부터 소명의 기회를 주는 따뜻한 이의 신청, 그리고 컨설팅이라는 구원의 손길까지 아주 완벽하게 짜여진 시스템의 뼈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그런데. 현실은 결코 이 서류상의 설계도대로만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라도 현장이라는 그 거친 필드에 딱 던져지면 반드시 삐그덕거리기 마련입니다. 이제 슬라이드 57번부터 59번 정오표 반영 주요 변경사항이라는 디테일 속에 숨겨진 진짜 현장의 현실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정오표, 영어로 에라타라고 하는 부분은요. 정책 입안자들의 그 깔끔한 논리가 실제 현장의 다양한 변수들이랑 황 충돌하면서 어떻게 조율되고 수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기록입니다.
크게 세 가지 변경 사항이 명시되어 있죠. 이게 마치 요즘 유행하는 비디오 게임의 패치노트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 게임 패치 노트요? 네. 개발자가 아마 밤을 새워가며 완벽한 밸런스의 게임을 출시했다고 자부했는데 막상 수만 명의 유저들이 접속해서 플레이를 딱 해보니까 여기저기서 버그가 터지고 특정 캐릭터가 너무 세서 밸런스가 완전 붕괴되는 겁니다. 아, 런칭 첫날에 배 혼란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개발자가 황급히 공지를 띄우죠. 아, 유저 여러분 죄송합니다. A 캐릭터의 스킬 대기 시간을 5초에서 7초로 긴급 수정합니다 하고 패치를 올리잖아요. 이 평가 지표의 정오표가 딱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디오 게임 패치노트라는 비유가 진짜 절묘하네요. 행정규칙을 만드는 조용한 책상 위에서는 완벽해 보였던 로직이 현실이라는 거대한 서버에 딱 접속하는 순간 수많은 예외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요. 특히 제 눈길을 확 끈 건 현장의 수많은 버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치명적이었을 두 번째 변경 사항입니다. 바로 시설장 1인 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 예외 적용이에요. 아, 그 부분 진짜 할 말이 많죠. 청취자님,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싹 그려보세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고 인사팀, 재무팀, 교육팀이 철저하게 분업화된 엄청 큰 대형 시설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설장 혼자서 전화 다 받고 서류 만들고 청소도 하고 서비스까지 다 직접 제공해야 하는 1인 운영 시설이 있어요. 네, 동네에 흔히 있는 작은 시설들이죠. 근데 기존의 평가 지표는 이 둘한테 완전히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었던 겁니다. 체급이 아예 다른데 말이죠. 네, 규정은 규정이니 예외는 없다는 식의 아주 전형적인 기계적 행정의 폐해였죠.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서에 보면 직원 역량 강화 교력 연간 40시간 이수 증빙, 또 우수 직원 포상제도 운영 실적 제출 이런 것들이 필수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걸 1인 시설에 그대로 적용하면 도대체 어떤 총극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유, 상상만 해도 진짜. 시설장 혼자서 아무도 없는 텅 빈 사무실에 딱 앉아가지고 카메라 켜놓고 자, 지금부터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고 셀프 교육을 들어야 합니까? 상상만 해도 진짜 행정적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연말이 되면 원장 혼자서 빈 사무실에서 올해의 우수직원상 김 원장 축하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상장을 수여하고 박수 치고 서류에 도장 쾅쾅 찍는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니까요. 그 우수직원 상장 서류 한 장 만들 시간에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한 명 더 돌보는 게 본질적인 서비스 측면에서는 100배, 1000배는 유익할 텐데 말이죠. 저는 이 정어표만 가로 그런 현장의 절규, 제발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으로 우리를 두 번 죽이지 말라는 외침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외에도 교육시간 인정 범위에 온라인 수강도 포함할 건지 확실히 명확히 하고 건강관리 지표에 약간 애매한 오타들을 정정한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전문가님은 이 정오표의 등장을 도대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결국 행정의 실패로 봐야 할까요? 처음부터 잘 만들었어야지 이렇게요. 제가 여기서 참 흥미롭게 보는 부분은요. 많은 사람들이 매뉴얼이 이렇게 수정되거나 정오표가 나오면 거봐, 애초에 똑바로 못 만들었잖아 이거 봐라 하면서 시스템의 실패로 치부한다는 점입니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반대로 해석합니다. 이 정오표는 시스템이 꽉 막힌 고인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진화하고 있다는 아주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진화의 증거다. 실패가 아니라. 네, 과거의 그 권위주의적인 평가 행정은요. 현장에서 아무리 불만이 터져 나와도 야, 매뉴얼이 법인데 불만 갖지 말고 억지로라도 끼워 맞춰라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인 시설이 혼자 셀프 상장을 만들든 말든 어쨌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면 그냥 통과시켜줬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평가 지표는 확실히 다릅니다. 평가기관 스스로가 자신들의 설계가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한 거고요. 1인 시설에게는 대형 시설과 동일한 서류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본연의 서비스실을 갉아막는 행위라는 걸 아주 쿨하게 수용한 겁니다. 즉, 오류를 재빨리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아낸 것이죠. 아하, 오류를 덮고 숨기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패치를 단행할 줄 아는 건강한 시스템이라는 거군요. 탁상 행정의 아집을 딱 꺾고 현장과 호흡하려는 그 태도 자체가 평가의 퀄리티를 높여준다는 말씀이 아주 깊이 와닿습니다. 네, 그게 행정의 진정한 발전이죠. 자, 청취자님. 지금까지 저희가 2020년 시설평가 지표라는 이 산더미 같은 슬라이드의 핵심 50번부터 59번까지를 정말 숨가쁘게 뜯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이 도달하는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문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뭡니까? 슬라이드 60번에 담긴 최종 핵심 체크리스트랑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맥락을 싹 종합해서 딱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죠. 첫째, 좋은 조직은 화려한 포장지로 스스로를 감싸고 숨기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플러스 마이너스 3점의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냉정하게 직시할 수 있는 메타인지를 갖춘 곳이어야 합니다. 둘째, 평가를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이의 신청 제도를 통해서 치열하지만 건강하게 소명할 줄 아는 소통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아, 그리고 셋째는 아까 저희가 열띠게 얘기했던 그 정오표의 철학이겠군요. 맞습니다. 셋째, 완벽해 보이는 책상머리 매뉴얼에 갇히지 않고요. 현장의 구체적인 현실과 제도의 한계를 유연하게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적응력입니다. 이 3가지, 그러니까 메타인지, 소통 능력, 적응력이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평가라는 거대한 스트레스는 조직을 짓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껑충 도약하게 만드는 가장 튼튼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고 묵직한 요약입니다. 단순히 채점 기준이 뭔지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제도가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지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요. 청취자님은 이미 평가에 질질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 평가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배자의 위치에 딱 서게 되셨을 겁니다. 네,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이 길고 복잡한 행정 문서의 바다를 저희와 함께 무사히 항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 맞춤형 심층 탐구를 이대로 그냥 훈훈하게 마무리하기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하나가 더 남았죠. 전문가님, 탐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청취자님께 꼭 던지고 싶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조직의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만을 사전에 잠재우며 또 디테일한 오류를 유연하게 수정해 나가는 등 그야말로 치밀하고 정교하게 고도화된 평가 시스템의 예술을 목격했습니다. 네, 정말 예술의 경지였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구조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나니까요.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서늘하고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떤 의문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빈틈없이 잘 받기 위한 기술과 평가를 오차없이 완벽하게 잘하기 위한 시스템을 나날이 발전시키는 동안 과연 그 시설 안에 있는 실제 사람들, 그러니까 보살핌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본질적인 서비스의 질 역시 그 시스템의 정교함에 정비례해서 훌륭해지고 있을까요? 때로는 자체평가 점수 오차를 어떻게든 3점 이내로 맞추려고 모니터 앞에서 엑셀과 씨름하고 평가관의 그 날카로운 질적 인터뷰를 통과하기 위해서 모범 답안을 막 연구하고 완벽한 증빙 서류를 산더미처럼 만들기 위해 쏟아붓는 그 엄청난 행정적인 노력이 어쩌면 정작 현장에서 사람의 눈을 따뜻하게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체온을 나누어야 할 진짜 귀중한 돌봄의 시간을 슬그머니 빼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뒤바뀐 세계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시스템이 완벽해질수록 그 시스템의 눈높이에 맞추려다 보니까 정작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본질, 즉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끔찍한 역설. 정말 머리를 둔기로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통찰입니다. 청취자님, 지금 현장에서 마주하고 계신 그 정교한 매뉴얼 속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구입니까? 평가기관입니까? 훌륭한 등급을 받은 시설입니까? 아니면 서비스를 맡는 사람입니까? 이 마지막 질문이 청취자님의 업무 현장에서 혹은 이 분야를 바라보는 시선에 완전히 새롭고 날카로운 렌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꼭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직 청취자님 한 분만을 위해 준비한 맞춤형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겉보기엔 너무 따분해 보이는 산더미 같은 자료나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얽히고 설킨 정보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저희에게 가져오세요. 그 안에 숨겨진 가장 흥미롭고 짜릿한 지식의 핵심만 완벽하게 뽑아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청취자님,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뵙겠습니다.